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야말로 국제사회 빅 이벤트를 예고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쌍두마차 전략인 것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걷어올린 싱싱한 이슈들로 3월 9일 금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노동전문가에서 무려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한 국회의원이 있으시죠. 늘 약자, 소수자를 대변해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 백없는 사람들의 정치인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께서 퇴직 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셨습니다. 바로 이슈파이터 스튜디오에 찾아주셨는데요.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네? 정말요. 아니, 인터뷰 시작하시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소녀 감성. 아직도 소녀 감성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터뷰로 저희 이슈파이터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어제 사표 수리됐어요. 어제? 예, 네. 그리고 오늘 복당 신청을 했는데 네. 마침 이슈파이터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서로 칭찬하면서. 그나저나 정말 경사 중에 경사. 지금 청와대에 계셨더라면, 그리고 이제 청와대 8개월 계셨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예측하셨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탈 거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네. 대통령께서도 워낙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셨고 네. 특히 평창까지 이렇게 중재 외교, 뭐 중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하셨고 또한 그 정유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곧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 이렇게 빠르게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네. 정말 환호를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실무자들의 어떤 전략적 노력, 그러니까 이제 서훈 원장이나 아니면 정의용 실장이 이런 판을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관으로 평창부터 해서 이런 판을, 아니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작년이죠. 작년 드레스덴 연설부터 해서 시작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콜라보라고 생각해요. 콜라보.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있고 네. 거기에 실무진들이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청와대 일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가끔 왜 이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가에 네. 대한 질문을 서로 하면서 올인하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런 네. 헌신, 그러니까 리더십과 헌신, 요게 결합된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자고 나니까 뉴스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낙 오랫동안 이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 원래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시기도 하고 네. 그때부터도 이미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전쟁에서 평화로 네.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네. 대한민국 미래를 열고 싶다는 생각이 워낙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체제, 그래서 새로운 100년이 열리는 거냐, 이런 기대감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 시대가 마무리됐고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년 촛불부터 지금은 미투나 남북관계 개선 이르기까지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움트고 있고요. 그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아마 주도를 해나갈 거다라는 좀 뭐랄까 낙관? 네. 희망? 이런 게 요즘 많이 생겨요. 힘내십시오. 그 청와대 8개월간 일하셨어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거의 층층마다 환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청와대를 잘 모르실 텐데 청와대 네. 비서동이 예.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서관 방은 창문이 없어요, 아예. 에? 창문이 없는 비서관 방도 있고요. 감옥입니까? 정말 좁아요. 어. 좁고 이게 이제 이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좁은데 그래서 옆방 이렇게 판넬로 막 제 방과 제 옆방 비서관님의 방은 예. 판넬로 막혀 있어서 전화 소리가 서로 다 들릴 정도로 예. 좀 열악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옆방에서 환호를 하면 아. 우리 방에서도 들려요. 아마 그렇게 환호들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환호 속에 지금 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이 네. 있고 할 텐데 그 지금 여성가족 비서관으로 8개월 일하는 동안 네. 청와대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나가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었습니까? 지난 8개월 평가하실 때. 정말 제가 아예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결단을 내린 셈인데 네. 물론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은 저희 정치적 고향이에요. 네. 제가 2014년부터 경선 3번, 보궐 1번, 총선 1번, 대선 1번을 치른 곳입니다. 항상 네. 격전지였고 제가 많이 배웠던 곳이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는 곳이어서 누구는 성남시장 후보 결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으로 일한다는 것은 정치인 은수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헌신하고 올인하는 거였고요. 거의 24시간이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항상 많이 쉬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네, 기억하시죠? 그러네요. 예. 수능을 연기해야 되는 혹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40%라든가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여성폭력, 아동학대, 청소년폭력, 거기에 결혼 이주민, 중도 입국 아이들 이런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이제 네. 다가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 비서관실을 여가 비서관실이라고 여가 부르는데 비서관실. 예. 풀네임을 여러 가지 비서관실이라고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비서관실? 그러니까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을 예. 전쟁처럼 치러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전쟁을 정말 잘 치러서 이 정부가 성공하고 다음 정부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일이고 네. 마침 총선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인 은수미는 완전히 읽고 올인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좀 급작스럽게 정치인 은수미로 다시 서라 이런 요구나 요청을 네. 받다 보니 정말 결단하기가 힘들었고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출직과 임명직은 굉장히 다릅니다. 선출직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기가 관철을 시킵니다. 네. 하지만 임명직은 시민이 뽑은 대통령의 공약을 네. 혹은 지시사항을 혹은 시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네. 명예를 지우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네. 그것이 결정되고 합의된 거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건 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가 네. 갑자기 선출직으로 그것도 8개월 만에 네.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 혹은 나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네.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2월 28일 날 그게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3월 1일 날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네. 아니 보통은 이제 제가 짧은 정치 여정이지만 어머니께 네. 항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사표부터 냈다. 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보셨다면서 너 말할 시간도 없었니 이러시더라고요. 좀 서운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내 딸 수미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리고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 한 8일, 뭐 9일 이쯤 동안 좀 마음의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내가 어떻게 정치인 은수미로 다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둘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대화도 나누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비서관의 네. 사표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떤 응원 메시지가 있었냐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런 답변을 안 하실 것 같네요. 나중에 그건 혹여나 나중에.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는 예. 선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네. 다른 말로 말해서 제가 선출직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네. 그때는 누를 끼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예약을 좀 하면서요. 지금 보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동시에 막 이렇게 그렇죠. 진전되는 상황인데요. 8개월간 모셨던 대통령께서 지금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은 어떤 판을 고민 중이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이 전략이신 분입니다. 진심이 전략이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굉장히 단호하지만 끈질기고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밀하지만 따뜻한 분이셔요. 네. 그래서 한번 방향이 네. 혹은 꿈이 정해지면 네. 그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시기를 원해요. 음. 그리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항상 귀를 열고 계세요. 정말 잘 듣는 분이세요. 그래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까지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듣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수석 보좌관 이런 회의 때도 논쟁을 그냥 벌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지혜도,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내시지만 네. 지혜도 함께 모여서 네. 이런 그러니까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고요. 네. 그 최종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십니다. 그럼 참모들은 일하기 굉장히 쉬워요. 참모가 좀 실수를 해도 네. 최종 책임은 난 당신을 믿는다. 아하. 최종 책임은 내가 지마. 예. 최선을 다해라. 이런 진심이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동이나 여성폭력 이런 예.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는데 한 번은 대통령께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제 튀어 올라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외 입양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간 거고. 예. 그래서 제가 334명입니다. 그게 2016년에 예. 그랬을 거예요.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신 의원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야지 대통령을 모시지요. 보좌를 할수 그럼요. 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시거든요.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기 된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303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 그 숫자를 기억하시기보다 하루에 한 명 입양이 되고 하루에 한 명 애가 버려지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를 좀 나누다가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마련해서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네. 해결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게 되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예. 찾고요. 전문가, 부처, 그다음에 해외 사례까지를 아주 스피디하게 네. 예,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냥 이 대충 그러지 네. 말고 뭐 하나라도 예. 각도가 이렇게 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져와 주세요. 어. 조금이라도 각도가 바뀌는. 예. 그래서 아마 청와대 400여 명의 비서관들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셨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역시 네. 그 이상의 열정과 헌신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의 진심, 네. 진정성이 정말 제대로 된 전략, 예. 해결책을 낳는 기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진심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인 움직였다.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작년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요. 완전히 작년은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찌됐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은수미 비서관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예. 그 사연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어제 그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예.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지 않으셨는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어요. 예.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그 지역 언론 차원에서는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직 입장을 안 정한 거죠. 이거 경선을 할지 뭘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출마하신다는 입장도 아직 안 밝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 나서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네. 저희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네. 그리고 이 출마를 결정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노동과 인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 성남,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님을 이을 뿐만 아니라 네. 또한 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까?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진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7월 아니면 8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서 농성할 때예요. 그때 의원님께서 빼쪽고드 에나멜 빼쪽고드를 신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계셨어요. 이 문을 열어라. 지금 이 문을 열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지금 약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때 이제 혈압약, 두통약, 막 맞아요. 이런 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선에 빼쪽고도를 신은 야리야리한 여리여리한 어머니 딱 문을 버티고 정확한 말은 문에 끼어 있었죠. 문에 끼어 문틈에 낀 정치인. 예. 문틈에 끼어 있어야지 문을 예, 못 닫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래도 열심히. 참 여러 가지로 죄송하죠. 왜냐하면 그 국민 청원 중에 국회의원 그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나오는 것은 아마 내가 너희에게 잘하라고 그렇죠. 대리인으로 뽑았는데 하는 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이런 불만 혹은 좀 기대 이런 것이었다고 할 때 19대 국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풍랑이 많았던 국회이기도 하고 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았던 네. 국회였는데 그만큼 국민의 입장에 제대로 부응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성찰을 많이 했고 다시 그것이 저는 그 당시까지 재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선에 도전하고 낙선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서 한 번은 단 한 번은 여성과 청년과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다. 네. 그것이 제게는 커다란 마음의 빛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대에는 많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정치인 은수미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마 필리버스터가 네. 아닐까 싶어요. 저러다 저분, 저 양반 저 쓰러지지 않겠나 다들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끝내 10시간을 버티셨거든요. 정말 대단한 저력인데 그것도 의원님도 진심이죠? 진심의 키워드로 정치를 하는 대표 정치인 아닙니까? 전 시민들이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알죠.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네. 누가 올인하는지, 누가 이름만을 따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성남을 네.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은 제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걸 항상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하면서 의원님 성남을 차가 BMW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백팩 메고 예. 오늘 여기 올 때처럼 여기도 백팩 메고 혼자 오셨어요. 터덜터덜. 백팩 메고 오면 이렇게 노점상을 하시는 아저씨들도 말을 걸어주시고 시장 장터의 어머님도 말을 걸어주시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남 특히 성남 시민분들은 아니 웬 좀 도시적이게 생긴 이 여성이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더니 이제 조금씩 사람이 끈질기네. 뭐 인사성 박네. 네. 또 그러니까 그리고 잘 웃는다. 예. 이러시다가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성남 분들 몇 분하고 의견을 물으면서 제가 만약 제가 네. 성남시장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3가지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네.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첫 번째가 저는 하나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아. 성남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구도심하고 음. 분당 판교라는 신도심 네. 이것이 격차가 굉장히 커요. 아, 양극화가 심각하고. 예, 거기다가 공간도 달라요. 아. 그래서 구도심은 이렇게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강제 이주나 철거가 그렇죠. 맞습니다. 된 예. 곳이어서 청계천에서 예. 밀려난 분들이 거기다 여기가 전부. 평지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 껍질만 벗겨서 아. 박정희 정권이 우리를 내동댕이 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밀어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산 껍질을 벗겨서 한 예. 만들어진 구도심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 심해서 구도심 후 아이들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분당 판교는 이게 평지잖아요. 예. 완전히 재개발을 그렇죠. 해버린 예.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그 시장님 덕분에 예. 지금은 나 성남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외부 도시 그러니까 다른 도시 분들도 성남으로 네. 이사하고 싶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그 격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이 넘어서서 네. 하나의 성남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저의 꿈이고요. 네. 이건 제가 정치인으로 있는 한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꿈이고요. 네. 두 번째로 하나의 성남만으로 멈추지 않고 네. 그 하나의 성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저는 낳는 동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판교의 잠재력은 놀라워요. 그래요. 그렇죠. 판교 뭐 외국인들도 판교 실리콘밸리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단지 그것이 판교만이 아니라 성남 전체 그리고 이렇게 하나된 성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술과 네. 사람의 존엄함을 공존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판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젊은 층들과 구도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또한 깊이 서로 존중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연대. 그러한 그 대한민국 미래 동력이랄까요. 네. 전 우선 그게 예. 정말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남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변화. 이것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간혹 그러니까 제가 총선 때도 그런 네.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네. 성, 세대, 인종 여기가 왜냐하면 그 이주민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안산도 그렇지만 네. 이 성남 쪽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 세대, 인종, 종교, 문화. 예. 를 넘어선 하나됨. 이걸 좀 골목골목마다 네. 거리마다 성남 전역에서 만들어낸다면 전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계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전국을 봐요. 그렇겠죠. 전국을 보는데 이 퇴근할 때쯤 이게 시간이 이제 퇴근 시간이 넘기면
그러면 요 통계가 성남은 어떻지? 아. 라고 보게 되는 워낙 지역구 국회의원을 준비하셨기 하다 보니까 때문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까는데 예. 뭐 몇 조가 든다 예. 이러면 그러면 성남은 아동수당을 깔 어떻게 해야 때 되나? 얼마가 들지 이런 예, 이런 그렇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네. 있고 또 안희정 지사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여성가족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권의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성폭력 문제를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성 비서관 내내 성폭력 문제를 다뤘어요. 그냥 제가 일자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9월 25일에 아마 몰카 대책이 발표됐을 거고요. 네. 11월 14일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 발표가 됐을 거고 28일 날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때 한샘 사건이니 뭐 이렇게 네, 있어서 한샘 사건. 예, 그리고 2018년 들어와서 이제 보안 점검 예. 이게 이제 가서 2월 23일인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대책을 아마 여가부 차관께서 발표를 하셨을 예. 거고 그다음에 2월 26일 날 국무회의 때인가 그때 다시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어제 예. 38 여성대회 그 시기에 또 이제 여가부 장관께서 문체부를 비롯한 이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발표에서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었죠. 그리고 항상 대통령께서 성역은 없다. 성희롱 성폭력은 근절돼야 된다. 성차별적 사회구조는 없어져야 된다. 여성이 당당해야만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것과 또한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이제 도약이 있을 거라고 좀 그러니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님 거는 잠깐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다시 그래 성역은 없다. 예. 이 고통을 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자꾸 이제 뭐, 안희정 지사의 문제를 전체 진영의 문제로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날짜를 쭉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인 은수미는 사실상 AI다. 인공지능이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쫙 기억을 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네. 좀 해야 되고,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